네, 이번 시간에는 내분비의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가 전체 내용 한번 리마인드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 뒤에는 이때까지 했던 내용들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분비라고 함은 요 축이 가장 중요하겠죠. 시상 하부에서 피추이터리 글랜드 내하 수체로 이렇게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신을 오른쪽에 쓸까요? 갑상샘과 그리고 부신 요 두 축이 있었다. 그 다음에 요 중요한 호르몬들 외에도 우리 이 뇌하수체 자체를 가장 먼저 했었죠. 이 뇌하수체에서 우리는 뇌하수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우리는 보통 종양, 샘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비기능성 샘종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기 때문에 커져서 매스 이펙트죠. 두통이나 시야 장애가 생길 때까지 계속 커진다. 이게 확인되면 종류에 상관없이 트랜스 스페노이달 서저리가 필요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능성 샘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능성 샘종에서 프로락틴이나 GH 그로스 호르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마지막으로 부신 뇌하수체 기능 저하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다. 자, 그 다음에 갑상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기능 항진과 그리고 파괴가 세포 파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능 항진에는 자가 면역 TSH 리셉터에 대한 자가 면역 때문에 발생하는 그레이브즘 TSH가 있다고 착각해서 전체 갑상선에 다 항진되는 그레이브스 디지즈와 그 다음에 일종의 종양이죠. 독성 결절에 의해서 특정 부위만 기능 항진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 기능 항진 때문에 우리가 주기마비, 갑상선 중독 주기마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세포 파괴에서는 기전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드렸었죠. 자가 면역 때문에 발생하는 무통성 갑상샘염, 그 다음에 만성적으로 진행하면 하시모토 갑상샘염, 그리고 아급성 갑상샘염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통증이 있으면 아급성 아니겠죠?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면 하시모토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독성결절을 저희가 딱 봐도 핫 노듈을 준다고 했습니다. 핫 노듈이 보이면 독성결절 아닌 거고요. 그레이브즈와 무통성 같은 경우에는 둘 다 T4 증가에 TSH 감소의 특징을 보이지만 그레이브는 특정한 자가면역 항체가 있고 또 얘는 전반적으로 업테이크가 레디오액티브 아이오딘 업테이크가 증가되어 있고 얘는 감소되어 있다. 그 차이로 구분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부신 같은 경우에는 질환은 세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쿠싱 증후군, 그래서 코티솔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증, 원발성 알도스테론증, 그래서 알도스테론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크롬치나 세포종, 갈색 세포종이죠. 크롬치나 세포종에서 우리가 카테코라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 그래서 이 쿠싱 증후군에서는 대부분 코티솔이 증가되어 있는데 감소되어 있으면은 의인성이었죠. 그래서 이 코티솔을 분비하는 게 ACT가 분비해서 코티솔이 증가하는지 아니면 코티솔이 그냥 증가해서 그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ACT가 감소하는지 증가되어 있으면 야 누가 어디에 샘종이 문제야 해서 뇌하수체에 기능성 샘종이 있거나
아니면 뇌하수체가 아닌 이소성일 수도 있었다. 그 다음에 ACTH가 감소된 코티솔을 분비하는 거는 부신 종양이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 알도스테론증에 대해서는 기억나시죠? 여기 이제 종양에 의해서 분비되는지 아니면은 양쪽 부신이 과활성화되는지. 그래서 편측이면 CT만 찍으면 안 되고 CT 찍어서 확진하고 그 다음에 부신 정맥도 체열해서 이제 CT 찍고 정맥 체열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확실하게 한쪽이면 수술, 양측이면 수술을 못하니까 알도스테론 리셉터 안티바디,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인 블라커죠. 리셉터 블라커인 스피노로락톤을 사용한다. 그래서 크롬친화 세포종은 카테코라민이 많으니까 메타네프린으로 확인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전에 알파 블로커 굉장히 중요하죠. 페녹시벤자민으로 알파 블로커로 혈관을 확장시킨 다음에 수술을 한다. 이게 이제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뿐 아니라 우리 또 뭐 기능 저하증까지 했었죠. 그래서 부신 기능 저하도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당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당뇨는 이제 진단 기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치료 인슐린을 할지 아니면은 메트포민을 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GLP-1이라든지 아니면 SGLT2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급성 합병증과 합병증에서 DKA인지 HHS인지를 구분하고 치료, 수액 넣는 거 치료까지 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만성 합병증에서 그래서 망막 검사랑 안저 검사죠. 안저 검사랑 UACR, 다내뇨, 유린, 알부민, 크레아틴 레이쇼 검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저혈당에 대해서 요게 인슐린 과다 투여인지 인슐린 종인지를 구분할 수 있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모기 현상에서 새벽 3시 혈당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당뇨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뇌하수체 샘종은 여기 있죠. 양성 종양으로 호르몬을 실제로 분비하는 기능성 샘종과 분비를 하지 않는 비기능 샘종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진단은 셀라 MRI를 찍어보면 보이겠죠? 뇌하수체에 셀라 MRI를 찍어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두통이나 시야결손에 매스 이펙트가 있다면 수술인 거예요. 그래서 기능성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프롤락틴을 분비하는 프롤락티노마면 고프롤락틴 혈증이, 그로스 호르몬을 분비하면 말단 비대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비기능성의 경우에는 이게 매스 이펙트가 가장 크지만 정상세포를 조금 압박한다면은 기능 저하증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여기서 굳이 핵심을 정하자면 두통이나 시야결손이 있으면은 TSS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고프롤락틴 혈증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프롤락틴은 TRH에서 자극되고 그 다음에 도파민에 의해서 억제된다. 이게 조금 중요했죠. 도파민에 의해서 억제되고 TRH에서 자극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서 TRH가 증가하면 TRH에 자극되니까 증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도파민에 대해서 억제하는데 이 도파민을 억제해버리는 항정신성 약물이라던가 항구토제, 위산저하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위산저하제 등이 도파민을 억제해버리면 고프롤락틴 혈증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위에서 말했던 뇌하수체 샘종 중에 프롤락틴을 분비하는 프롤락틴노마의 경우에는 프롤락틴을 계속 분비하니까 높게 고프롤락틴 혈증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보시면은 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뭐 억제하든 조금 자극하든 2차적인 느낌이 살짝 들잖아요. 그런데 프롤락티노마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얘를 뭐 조금 자극하거나 억제를 못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얘가 마구마구 뿜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롤락틴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얘들은 끽해봐야 100 미만이거든요. 근데 요거 같이 막 200 레벨로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다. 요거를 조금 아셔야 되고요. 자,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뭐 저지 나온다, 아니면은 뭐 월경이 불순하다, 이렇게 환자가 오겠죠. 그러면은 가장 먼저는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먼저예요. 약물을 확인하고 변경하거나 감량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SH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TRH는 안 주니까 TSH를 보는 거예요. TSH가 증가되어 있다면 갑상샘 기능 저하니까 레보사이록신을 투여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셀라 MRI를 촬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치료가 안 적혀 있네요. 셀라 MRI를 촬영해서 뇌하수체 샘종이 있다면 치료로 도파민 아고니스트, 도파민이 억제하잖아요. 그래서 도파민을 증가시켜서 억제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샘종이 있다고, 자, 종양이 있다고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종양이 있으면, 자, 약물 때문이면 약물을 중단하거나 변경하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가 문제면 레보사이록신이고요. 프롤락티노마가 문제면, 샘종이 문제면 도파민 아고니스트인 겁니다. 아시겠죠? 수술 아니에요. 도파민 아고니스트입니다. 수술은 언제 하냐? 무조건 두통이나 시야결손이 있어야지만 수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프롤락틴 혈증이든 말판비대증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비기능성이든 수술은 두통이나 시야결손이 있으면 수술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단비대증은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로스 호르몬 릴리징 호르몬에 의해서 자극되고 소마틴, 스타틴에 의해서 억제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방을 분해하고 혈당 사용을 억제해서 약간 스트레스 혈당 조금 비슷하네요. 혈관 내 당을 축적해서 너 성장할 때 쓸 거니까 일단 모아놔 라고 하는 것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를 분비하죠. 얘가 실제적으로 혈당을 이용해서 조직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아시죠? 분발반이 커지고 턱이나 이마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당뇨도 잘 동반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로스 호르몬은 일중 변동이 크기 때문에 IGF-1을 측정해서 진단하고요. 간접적으로 진단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혈관 내 당을 축적하는 혈당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혈당이 높으면 억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지모그랑 오지티트를 사용해가지고 그로스 호르몬이 억제된다면 오케이. 억제가 안 되면은 그로스 호르몬을 분비하는 샘종이 있구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억제가 안 돼야 진단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뇌 손상이나 아니면은 산후출혈이나 뇌졸중으로 인한 허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요. 혹은 뇌하수체 샘종이 정상 분비 세포를 조금 누르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뇌하수체 샘종이 원인인 경우에는 특이하게 얘가 도파민 경로를 막아서 프롤락틴은 조금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막 ACTH 떨어져 있고 막 뭐 다 떨어져 있어. 그로스 호르몬도 주는지 모르겠지만 TSH 떨어져 있고 하여튼 막 다 떨어져 있는데 프롤락틴은 조금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고프롤락틴 혈증이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순서가 떨어지는 순서가 그로스 호르몬, GnRH, TSH, ACTH 보통 이 순서로 반응하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의 경우에는 자, 성장 지연이나 아니면은 2차 성장 지연이나 2차 성징 지연을 호소하면서 내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성장이 더디다거나 2차 성징이 없다라면서 문제를 왔는데 밑에 랩이 주어지는데 여러 호르몬이 다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복합 자극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물론 샘종이 의심이 될 경우 셀라 MRI를 찍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부족한 호르몬을 순서로 투여하면 되는데 약간 이 순서 반대 느낌이에요. 이 순서가 약간 안 중요한 순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 몸도 조금 아는지 중요한 걸 굉장히 좀 중시했나 봐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코티솔, 사이로이드 이렇게 반대로 투여하시면 됩니다. 코티솔이 보통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코티솔을 가장 먼저 투여를 하시면 되겠다. 왜냐하면 다른 호르몬을 조금 건드렸다가 이 코티솔이 흔들리면은 급성 아드레날 크라이시스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코티솔부터 넣어주고 뭔가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뇌하수체 후염, 아까 정리할 때 후염 얘기를 안 드렸네요. 깜빡했어요. 자, 저장성 다뇨, 환자가 다뇨를 주소로 내원을 한 환자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ADH, 바소프레신이 뇌하수체 문제에 의해서 바소프레신이 감소한 경우를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소프레신의 기능이 저하된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바소프레신이 분비가 감소했을 수도 있고 기능이 저하됐을 수도 있고 어쨌든 작동이 저하되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뇨가 발생하겠죠. 제흡수를 못하니까. 그리고 자꾸 소변을 하니까 삼투질 농도도 감소된 경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소변량 자체가 그냥 물이 줄줄 새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과도한 수분 섭취에 의해서 ADH가 정상적으로 감소한 경우, 야, 물 많으니까 나 좀 쉴게 하는 정상적인 작용이 또 있고요. 그게 이제 원발성 다음증이죠. 그거 외에 호르몬 작동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요붕증으로 나뉩니다. 쉽게 말해서 얘는 그냥 정상인 거예요. 얘는 호르몬은 정상인데 그냥 네가 물을 많이 마셔서 문제인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한 네가는 환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네 둘은 호르몬의 문제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원발성 다음증 같은 경우에는 자, 물을 자주 마신다는 병력이 주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물을 많이 마셨으니까 ADH가 감소되어 있고 그 다음에 셀라 MRI도 이상이 없겠죠. 뇌하수체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물만 제한해주면 바로 됩니다. 물만 제한해주면 바로 소변 삼투질 농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호르몬은 싹 정상인데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문제니까. 자, 중추성 요붕증 같은 경우에는 뇌하수체의 기능이 떨어져서 ADH 분비가 감소한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ADH가 감소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뇌하수체 후엽의 셀라 MRI에서 정상적인 음영 증가가 소실되어 있는 이상이 발견되는 겁니다. 자, 얘는 ADH 분비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분 제한을 해봤자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스모프레신을 투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신성요붕증 같은 경우에는 ADH는 잘 나와. 그런데 신장의 리셉터가 기능이 저하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DH는 오히려 분비가 증가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수분 제한을 해도 효과가 없을 거야. 그 다음에 ADH를 넣어도 효과가 없을 거야. 이미 많잖아. 그러니까 이걸로는 증가가 되지 않으면 진단할 수 있고요. 치료는 사이아자이드다. 자세한 거는 그 파트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분비는 무슨 소리야? 갑상샘은 기능 항진과 세포 파기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항진의 경우에는 직접 전반적으로 기능이 항진되는 그레이브스와 국소적인 기능 항진인 독성 생종으로 구분이 된다.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갑상샘 중독 주기적 마비의 증상을 통해서 의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세포 파괴 같은 경우에는 감염에 의해서 외부 감염이죠. 외부 감염에 의한 갑상생염을 빼고요. 그리고 자가 면역에 의한 무톡성 갑상생염과 하시모토 갑상샘염을 발생할 수 있는 걸 이해해야 된다. 자, 먼저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항갑상샘 자극 호르몬 수용 장치에 TSH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TSH는 적지만 TSH가 많은 것
같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능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레디오 액티브 아이오딘 업테이크에서 디퓨즈한 미만성의 섭취 증가를 보인다.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갑상샘 과산화효소 TPO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자, 자가 면역을 나타내는 표지처럼 이용될 수 있습니다. TPO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가 면역 관련된 질환이 그레이브즈, 독성샘종은 종양이고요. 주기적 마비는 현상이고요. 무통성 갑상샘염과 하시모토 갑상샘염. 이 세 가지에서 그레이브즈, 무통성, 하시모토 요 세 가지에서 모두 TPO가 확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면 어떤 질환인지에 관계없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갑상선제인 죄송합니다. 물 한 잔만 먹고 갈게요. 자, 항갑상선제인 메티마졸과 카비마졸이 퍼스트 라인이고요. 산모에서는 PTU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항갑상선제를 투여했다가 이 갑상선의 기능을 감소시키는 게 너무 과했어. 그래서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약물을 감량해 봐야 됩니다. 안 되면 L사이록신을 투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성 샘종 같은 경우에는 TSH와 완전히 무관한 그냥 분비하는 샘종이다. 그래서 갑상샘 스캔에서 포컬한 핫 노듈이 관찰된다. 지만이라 그래. 그레이브즈는 TSH가 높은 것 같으니까 전체가 다 일을 하는 거고요. 높진 않아요. 하지만 높은 것 같은 거죠. 얘는 TSH가 낮은데 그냥 지 맘대로 특정 부분만 활성화되는 거고요. TSH가 낮으니까 주변에는 음영 증가가 없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상샘 중독 주기적 마비 같은 경우에는 칼륨의 사용이 과다한 거죠. 신체 대사가 증가되어서 칼륨의 사용이 과다되어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비, 하지 운동 기능 저하가 특징적이고요.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벡타 블로커를 통해 증상을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칼륨 혈증. 자, 그래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지 어쪽으로 온다고 했어요. 하지 어쪽으로 왔는데 TSH가 떨어져 있고 T4가 증가되어 있네. 이거 주기적 마비가 아닐까 생각을 한 다음에 제가 칼륨을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칼륨이 떨어져 있으면 이거 주기적 마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치료는 베타블로커를 통한 증상을 완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 원인을 제거해줘야겠죠? 그레이브즈라면 항갑상선제를 투여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무톡성 갑상샘염과 하시모토 갑상샘염은 사실상 같은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가 면역에 의해서 갑상세포가 파괴되는 질환인데요. 급성기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던 T4가 막 새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T4 때문에 순간적으로 갑상샘 중독을 보이는 무톡성 갑상샘염이 발생할 수 있고요. 계속 지속되면은 세포가 파괴돼서 더 이상 뿜을 게 없어. 그래서 T4 생산이 저하되는 하시모토 갑상샘염이 되는 겁니다. 급성기와 만성기 사실상 같은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둘 다 자가 면역이니까 안티 TPO가 검출되고요. 무톡성 갑상샘염 같은 경우에는 T4는 많은데 지가 생성하는 게 아니잖아. 그레이브즈는 지가 생성하니까 전반적인 업테이크가 증가되죠. 독성샘종은 얘만 생성하니까 얘만 하죠. 증가하죠. 무통성 갑상샘염은 생성하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던 게 터져 나오는 거니까 갑상샘에서는 더 이상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샘 스캔에서 전반적인 섭취 감소를 보입니다. 이거는 무통성이나 하시모토나 똑같아요. 그래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자연 치유되기 때문에 베타블로커로 증상만 완화하시면 되겠다. 자, 하시모토 갑상샘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전반적인 섭취 감소를 보이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저하증을 보이고요. 자, 치료가 조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증상이 있으면 치료하는 겁니다. 레보사이록신. 증상이 없더라도 임신했거나 TSH가 10 이상이라면 L사이록신을 투여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하시모토 갑상선염 문제는 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뭐 할 거냐고 물을 수 있는데, 이 치료에는 기본은 경과 관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뭐 목에 뭐가 만져진다고 왔다. 근데 딱 봤더니 하시모토 같아. 치료 뭐 할래? 경과 관찰인 겁니다. 근데 목에 뭐가 만져져서 왔는데 피곤하고 뭐 살이 자꾸 찌는 것 같고 뭐 이런 게 막 증상이 막 나와. 뭐 추위를 못 참겠고 이러면 치료하는 거예요. 혹은 증상이 없는데 뭐 임신 몇 주차 산모다 혹은 TSH가 10 이상이다 이러면 레보사이록신을 투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악압성은 굉장히 쉬웠어요. 그냥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이 염증이 발생해서 발생하는 거였어요. 전반적인 염증 반응이 있으니까 압통이 있는 목 덩이가 가장 특징적이죠. 압통이 있으면 악압성 갑상선염이다. 자가 면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티티표는 없고요. 갑상샘 스캔은 섭취 감소는 당연한 거예요. 치료는 진통제를 투여하면 되겠다. 진통제는 조금 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절 문제인데, 자, 대부분은 비기능성 결절로 T4를 분비하지 않습니다. T4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정상 TSH를 보냅니다. 만약에 TSH가 감소돼 있어. 그러면 독성 결절을 생각하고 이걸로 다시 가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TSH가 정상이거나 혹은 경미한 증가를 보인다면 뭐 해야 된다? 갑상샘 초음파를 촬영해야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초음파를 촬영했더니 악성 결절의 소견을 보이거나 혹은 크기가 1cm 이상이라면 FNA를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FNA에서 전형적인 암의 소견이 나오면 치료를, 비정형,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러면은 재검입니다. 자, 암으로 넘어갈게요. 갑상샘은 T4와 관련된 여포세포와 칼시토닌에 관련된 C세포로, C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여포세포에 발생한 암을 유두암 혹은 여포암이라고 하고요. 이 C세포에 발생한 암을 수질암 혹은 속질암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은 유두암이고요.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갑상샘 전 절제술과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한다. 그 다음에 이 갑상샘을 전 절제하던가 아니면은 일부 절제하던가에 대한 얘기는 갑상샘 파트에 설명돼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재발은 업테이크를 통해 재발 확인하고 뗐잖아. 뗐는데 뗀 부위에 또 업테이크가 있네. 그러면 재발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 절제술을 시행했다면 우리 몸은 사이록신을 아예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구 물질을 생성해 버렸네? 그러면 재발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조금 중요해요. 속질암 같은 경우에는 그 담당 파트에 시험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담당 파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수술 합병증도 한번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칼슘 혈증을 보시면은 칼슘은 PTH의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되거든요.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은 혈중의 칼슘 농도를 올리려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PTH가 있으면 칼슘 농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부갑상샘에 PTH를 분비하는 종양이 있어. 그럼 PTH가 뿜뿜 뿜어져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칼슘이 올라가는 고칼슘 혈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갑상샘 스캔을 진행하여서 진단을 하시면 되겠어요. 기본적인 치료는 수액을 투여하고요. 그 다음에 칼시토닌도 투여할 수 있고요. 그다음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칼슘이 12 이상이거나 50세의 젊은 나이의 경우에 경무 CT를 촬영하고 편측 부갑상샘 절제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칼슘 혈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PTH가 떨어진 상태잖아요. 결과적으로. 왜 떨어졌는데 하면은 보통 갑상샘 절제술을 하다가 건드려가지고
부갑상샘의 손상이 발생해서 주로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C4가 칼슘이 감소하면서 신경과 근육이 과흥분하고요. 이러한 경직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수액을 넣어주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부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쿠싱 증후군 코티졸부터 할게요. 코티졸이 제일 중요하니까. 자, 핵심은 조직이 과도한 글루코콜티코이드에 노출된 상태인 건데요. 죄송합니다. 자, 대체적으로는 코티졸 증가가 원인입니다. 하지만 의인성 쿠싱 같은 경우에는 이 과도한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혈중 코티졸이 감소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어쨌든 코티졸은 스트레스 상황이나 위기에 대비하여 포도당을 확보하려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근데 이 코티졸이 과도해지면, 그러니까 혈당이 막 증가하겠죠?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해서 혈당을 상승시키겠죠. 그러면서 뭐 당뇨를 발생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정상인 경우에는 인슐린이 이제부터 발동을 하기 시작하죠. 인슐린은 다시 이 혈당을 지방과 단백질로 저장하려는 애인데, 저장을 이쁜데 안 하고 얼굴, 문페이스가 발생하거나 목 뒤, 버팔로 험프, 복부 비만을 유지하면서 지방의 재분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알아주셔야 돼요. 얼굴, 복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콜라겐 같은 쓰잘데기 없는 거를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딴 건 더 몰라도 콜라겐은 만들어야지. 하지만 우리 몸은 콜라겐을 따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분비가 되면은 콜라겐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피부가 얇아지고 약해지면서 복부 비만이 겹치면서 자색 선조가 발생할 수 있다. 증상은 한번 알아주셔야 되고요. 자, 이런 증상으로 환자가 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랩을 싹 보겠죠. 그리고 코티졸이 증가돼 있으면 우리는 쿠싱 증후군을 의심하는 겁니다. 떨어져 있으면 의인성이에요. 어쨌든 코티졸이 증가돼 있으면 의심하고, 얘가 진짜로 코티졸이 높은지 24시간 코티졸 측정을 해야 중요하다. 정상 수치의 2배 이상이면 진단하고요. 혹은 얘가 병적인 생상인가, 내가 밖에서 코티솔을 투여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코티솔이 많은가, 그래서 코티솔이 억제가 안 되는가, 병적인 분비인가를 확인한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를 확인하고요.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쿠싱 증후군까지는 제가 확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과정들은, 진단 과정들은 어떠한 쿠싱 증후군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억제되지 않는 코티졸의 상승의 원인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성 종양 때문인데, 그게 ACT를 분비하는 종양과 코티졸을 분비하는 종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ACT를 분비하는 뇌하수체에 종양이 있으면 이거를 쿠싱병이라고 하고요. 이 종양이 신체 어딘가에 생성돼서 분비하고 있으면 이소성 ACTH 증후군, 그 다음에 부신에서 바로 분비하면 부신 선종이 원인입니다. 자, 먼저 쿠싱병을 보시면 뇌하수체에 ACT 분비 선종이지, 그러니까 뇌암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뇌하수체의 특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용량에서는 ACTH를 분비를 못했지만, ACTH를 분비가 계속되지만 고용량으로 코티솔을 때려버리면 코티솔이 억제가 됩니다. 얘는 지금 문제가 뭐야? 뇌에서 ACTH를 막 분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에서 야, 코티솔 우리가 지금 많아 라고 막 얘기를 해. 심지어 저용량이지만 외부에서도 코티졸을 넣었어.
야, 좀 줄여봐 라고 막 얘기하지만 뇌에서 나 종양 때문에 그런 거 모르겠어. 더 만들 거야. 이렇게 해서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어. 뇌잖아요. 종양이긴 하지만 어쨌든 뇌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량으로 때려버리면 알았어 덜 만들게 하고 ACTH가 억제되면서 코티졸이 억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뇌의 병변이니까 당연히 셀라 MRI에서 병변이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뇌하 수체에서 부신으로 가는 혈액 아랫바위 정맥골에서도 ACTH가 상당히 높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는 이 종양을 제거해야 되니까 TSS를 해야겠다. 자, 이소성 ACTH는 어디 있는지 몰라. 우리 몸에 어딘가 있는 종양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상적인 HPAS를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고용량이든 뭐든 전혀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셀러 MRI에서도 특이 소견 없겠죠. 뇌의 문제가 아니니까. 아랫바위 정맥골, 뇌하 수체에서 나오는 혈관에 아무리 뒤져봐도 ACT 농도 차이가 없겠죠. 아시겠죠? 셀러 MRI 특이 소견이 없고 차이가 없다. 그래서 원인 종양을 제거해야 되고 못했어. 그러면은 양측 부신 절제술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부신 샘종 같은 경우에는 ACTH가 5 이하인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얘네들은 높겠죠. 자, 그 다음에 부신 CT를 촬영해야 되고요. 종양을 제거해야겠죠. 그 다음에 종양을 제거하면 얘가 지금 부신이 왼쪽 오른쪽에 있었는데 여기 종양이 있어서 코티솔을 막 뿜었어. 그래서 우리 몸에 코티솔이 많아. 근데 얘를 잘 있었는데 얘를 삭제해버렸네? 그럼 얘가 갑자기 야 미친 그 많던 코티솔을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일을 막 해. 그러다가 갑자기 에라이씨 모르겠다 하고 퍼지는 거죠. 그게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부신이 반대쪽 부신이 하던 일까지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이드로코티솔을 투여해서 예방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면 쿠싱 증후군이 끝이고요. 자, 원발성 알도스테론증이면 이름에서도 나오지만 원발성이죠. 그래서 신장에서 분비하는 레닌과 무관하게 부신에서 그냥 알도스테론의 분비가 증가되는 거예요. 자, 대부분은 편측에 발생한 종양, 부신 샘종이 원인이지만 알도스테론을 뿜뿜 뿜어내는 종양이 원인이지만 혹은 양측 부신의 과형성이 원인일 수도 있겠다. 자, 어쨌든 이 알도스테론이 많으니까 나트륨 제흡수가 많아지고 K 분비도 많아지면서 체액이 저류되는 거죠. 체액이 저류되니까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이 워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다라고 하면 대부분 원발성 알도스테론증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더불어서 전해질이 이상하고 알도스테론의 분비가 증가되면서 레닌 활성도가 감소되어 있으면 엔간하면 확진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생리식염수 부하 검사. 물을 한번 넣어봤을 때 알도스테론이 거의 0에 가깝게 줄어야 돼. 하지만 5 이하로 억제가 되지 않으면 진단합니다. 자, 이후에 부신 CT를 촬영해야 되죠. 그래서 편측이라면 CT만 믿으면 안 되고 반드시 부신 정맥을 체열해 봐야 된다. 그래서 양측이 아니면 편측 부신을 절제할 수 있고요. 양측이라면 알도스테론 리셉터 블락커인 스피놀로락톤을 사용을 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은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에서 알도스테론이 증가되어 있으면 생리식염수 부하 검사를 해볼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롬 친화 세포종 같은 경우에는 속질이죠. 얘는 카테코라민의 분비가 증가하는 질환이고요. 알파1에 의해서 혈관이 수축하여서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고혈압에 더불어서 두통과 그 다음에 베타1에 의해서 두근거림이 있으면은 우리가 보통 진단한다. 고혈압에
두통과 두근거림이 추가되면 우리가 보통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진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변동이 적은 메타네프린이나 노르메타네프린이 정상의 3배 이상 증가되어 있으면 진단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부신 수지를 CT로 촬영하고 종양의 위치를 파악해서 수술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복부 CT에서 병변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좋아하는 노르에피네프린의 유사물질인 MIBG에 방사선 요오드를 싹 붙여서 MIG 스캔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요걸로 하고요. 진단은 메타네프린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위해서 위치 확인은 복부 CT나 IMIBG 요걸 사용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치료는 수술인데 수술하다가 툭 건드리면은 알파1이 미친 듯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파1 블라커인 페녹시벤자민 가장 중요하다. 페녹시벤자민을 사용해야 한다. 크롬 친화 세포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다. 이름까지 아셔야 됩니다. 페녹시벤자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피질의 기능 저하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카테코라민은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얘기하자면 코티졸의 감소가 이제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환자는 피로하다, 무기력하다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돼? 이러면 신속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자극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성 ACTH를 넣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ACTH가 낮은 게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ACTH를 넣어보고 얘가 되면은 코티졸이 증가하면은 괜찮은 건데 증가 안 하면은 진단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반대로 말했네요. 그러니까 자 ACTH와 무관하게 지금 부신의 기능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극을 해서 ACTH를 넣었어. 부신이 정상이면 외부에서 ACTH를 넣으면 코티졸이 증가해야 돼. 근데 얘가 지금 맛이 갔으니까 ACTH를 넣어봤자 코티졸이 증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단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코티졸이 부족한 게 문제니까 치료는 코티졸을 보충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원발성 같은 경우에는 부신피질 전체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코티솔뿐 아니라 알도스테론도 같이 감소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전해질 이상과 레닌 활성도가 증가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신 피질이 말을 안 들으니까 ACTH는 오히려 자꾸 늘어나는 거야. ACTH는 계속 많아지는데도 우리 부신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ACTH 합성이 증가하면서 이제 색소 침착이 유발될 수 있고, 그다음에 얘는 알도스테론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플루드로 코티솔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차성의 경우, 자,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자, 다시 이게 조금 헷갈리니까 말을 제가 조금 절어버려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얘는 지금 부신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ACTH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신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부신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진단을 어떻게 하냐면은 ACTH를 넣어보는 거죠. 근데 넣었는데도 부신이 계속 떨어져 있다면 얘가 지금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신 기능 저하증을 확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얘는 이해가 되는데 2차성 같은 경우에는 ACTH의 분비가 감소된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뭔가 이상한데 ACTH의 작용이 감소한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발성 같은 경우에는 부신 자체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고요. 2차성 같은 경우에는 부신은 멀쩡한데 이 ACTH도 멀쩡해요. 이 ACTH가 여기 딱 작용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이 ACTH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러면은 원발성 같은 경우에는 다 떨어져 있으니까 ACTH가 야 이래 라고 작용을 해도 일을 못하는 거죠. 레닌이 야 너 이래 해도 얘가 작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ACTH가 막 증가하는 겁니다. 야 왜 일 안 해? 하면서 계속 증가하는 거죠. 레닌도 야 왜 일 안 해? 하면서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알도스테론도 떨어지고 코티솔도 떨어지는 거예요. 자, 2차성 같은 경우에는 얘는 멀쩡해. 야, 명령만 내려줘. 나는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ACTH가 충분해. 근데 얘가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ACTH의 명령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레닌은 이해를 잘 하는 거예요. 퓨진 이해를 잘 했으면 알도스테론은 뿜뿜 나오는 거야. 왜? 나는 문제 없으니까. 자, 그 차이입니다. 그게 원발성과 2차성의 차이예요. 얘는 다저하돼 있어서 명령을 받아도 일을 못하는 거고요. 2차성은 일은 할 수 있는데 ACTH의 명령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레닌은 잘 알아듣고 알도스테론은 나오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주요 원인은 스테로이드를 하도 쳤어대니까 HP 엑시스가 망가진 거야. 그래서 ACTH가 얘기를 해도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실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라스는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타입 1과 타입 2가 있었죠. 타입 1은 자, 최도항체를 알아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베타셀을 공격해서 인슐린의 생성이 감소하는 C펩타이드도 감소한다. 그래서 타입 1은 항최도항체 때문에 C펩타이드가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타입 2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어 있다. 그 다음에 계속 일을 하다가 안 되면은 만성시에는 인슐린 분비 등이 감소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증상의 핵심은 혈당 내 포도당에 의한 삼투성 이뇨로 인해서 다뇨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다갈 및 다음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혈당은 증가되어 있지만 이 혈당을 세포 속으로 넣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포 입장에서는 지금 영양 결핍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이 결핍이니까 피로감과 체중 감소가 유발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당뇨의 진단 기준과 당뇨 전 단계의 진단 기준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자, 당뇨 전 단계면 생활습관 교정, 타입 1이면 당연히 인슐린이 부족한 거니까 인슐린, 그 다음에 타입 2면은 인슐린은 문제가 아니야. 심지어 타입 2 초기에는 인슐린 저항성을 보상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을 넣는 건 의미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말고 경구혈당 강화제를 투여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입 2 DM이 만성적으로 진행하면 베타셀이 손상이 오면서 인슐린 생성능이 감소될 수 있는 타입 1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슐린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몰라. 증상이고 뭐고 기전이고 모르겠지만 당화혈색소가 9% 이상 굉장히 중증이면 일단 인슐린부터 넣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입 2 DM에서 이러한 인슐린을 넣는 그런 적응증이 아니라면 경구혈당 강화제를 투여해야 되는데 이거 좀 중요합니다. 볼리체도 돼 있죠? 이 경우에는 인슐린 치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자, 이게 아니라면 타입 2 DM에서는 경구혈당 강화제를 쓰는데요. 거기에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얘는 시험 안 나오니까 안 할게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메트포민 같은 경우에는 1차 치료제다. 뭐가 없으면 메트포민인 거예요. 자, 그런데 SGL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근위세뇨간에서 제흡수를 감소시키죠.
그러면서 나트륨 수분 배설을 증가시키면서 심장을 좀 쉬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물의 저류를 막아주니까 심장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CKD 및 HF 허트 페일리어 환자에서 선호됩니다. 그래서 자, 딱 봤더니 당뇨야. 그 다음에 C펩타이드가 감소되어 있거나 당화혈색소가 9%를 넘어서 인슐린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CKD나 하트 페일리어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있으면 SGLT2 이니비터. 자, 그 다음에 비만하면 GLP-1 아고니스트. 이 기전은 워낙 유명하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비만도 아니고 CKD나 하트 페일리어도 아니야. 그렇다면 1차 치료제는 메트포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당뇨의 급성 합성병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며 이러한 증가되겠죠? 그래서 혈당이 상승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순간적으로 혈당이 상승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은 자, 혈당이 상승되면 여기 없네요. 자, 혈당이 상승되면 삼투성 이뇨로 인해서 탈수가 진행되겠죠? 이 탈수가 혈당 증가로 인한 탈수가 이 증상의 핵심인 겁니다. 자,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노멀셀라인을 투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칼륨, 저칼륨 혈증 발생했으니까 칼륨 교정하고 그 다음에 인슐린을 투여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급성 합병증 같은 경우에는 혈당이 지금 급격하게 오른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DKA와 HHS를 구분해야 되는데 DKA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인슐린 부족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을 분해를 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케톤체가 과도하게 생성되어서 비교적 일찍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 거고요. HHS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이 일부 남아서 어느 정도 케톤 생성을 억제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진단이 늦어지면서 심한 고혈압 3도와 의식저하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케톤이다. 여기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은 저희 당뇨 파트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만성 합병증에는 미세혈관 손상이 원인이었는데 종류는 망막과 심장과 신경 같은 경우가 특히 대부분 미세혈관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세 개에서 가장 증상이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망막과 심장이 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망막 병증 같은 경우에는 안저검사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이 안저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생했으면 우리는 단해뇨, 알부민, 크레아틴 비율을 확인해서 신장에도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눈이 이상하면 신장 확인해. 신장이 이상하면 눈 확인해. 단백뇨가 발생했어. 신장도 확인하고 눈도 확인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검사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혈당부터 볼게요. 저혈당 같은 경우에는 자, 인슐린 과다 작용이 원인이죠. 그래서 인슐린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포도당을 투여해야겠죠. 그래서 의식이 있으면 경구로, 의식이 없으면 정맥으로 글루코스를 투여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원인을 감별해야 되는데요. 인슐린 치료에서 과다를 투여했다면 C펩타이드가 감소되어 있겠죠. 그런데 C펩타이드가 증가되어 있다면 내가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인슐린 종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C펩타이드를 확인하고 이것이 원인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겠다. 까지 해서 저희가 내분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